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대신해서 오늘은 김희수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라고 하면 단연 쿠팡이라고 할 수 있죠. 로켓 배송을 선보인 후 점유율을 높여가더니 굳건히 국내 1위 이커머스 플랫폼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신의의 무신사가 IPO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경쟁사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전략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 분석해보고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오리나 LS증권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그냥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네. 네, 재밌어 보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유통업계 보면 쿠팡, 네이버 쇼핑, 11번가의 옥션, SSG닷컴, 롯데온.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규모가 큰 나라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향력이 큰 이커머스 산업이 엄청 많이 발달해 있는데 다른 나라도 이런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만 유독 심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유독 좀 이커머스 하기에 좋은 환경의 국가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물건을 살 때 기본적으로 결제가 편리해야 되는데 네. 이런 간편 결제가 잘 도입이 되어 있다는 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배송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또 땅이 좁고 그리고 아파트 문화이고 워낙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네. 빠른 배송을 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런 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진출을 했고, 특히나 이게 코로나19 때 사실 처음으로 이 이커머스로 식료품 같은 거를 구매하시는 좀 고령층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기존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들도 이커머스에 진출을 했고, 그 외에 기존의 유통업체들은 이제 이커머스를 이미 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 워낙에 낮은 금리 때문에 좀 쉽게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인터넷 플랫폼 쪽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커머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인구 밀도가 높은 게 네. 여기서 또 장점으로 작용을 했네요. 네. 예. 자, 지난 2년간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게 단연 쿠팡이겠죠? 쿠팡과 네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화장품이나 의료나 뭐 이렇게 음식료처럼 어떤 특정한 품목을 딱 집중해서 판매하는 이제 플랫폼이 아니고 전반적인 제품들을 다 다루고 있는 업체들을 롱테일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네. 네, 그 시장에서는 이미 쿠팡과 네이버가 시장을 양분을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업체가 누가 조금 더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싸움이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양분한 상황에서 조금 이제 어떻게 누가 보면 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는 쿠팡 네이버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네. 대신 특정 카테고리로 좀 집중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좀 가속화하려는 그런 업체들 위주로 좀 시장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쿠팡이 로켓 배송 도입한 이후에 네. 이커머스 시장이 완전 달라졌다고요?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배송이라는 게 사실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것도 보통 그게 기본값이었죠. 그렇죠. 용인이 됐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쿠팡이 다른 업체와 좀 달리 가져갔던 거는 사실 이게 물건을 판매하는 업자는 또 따로 있고 그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그동안 했던 게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주문이 이루어지고 그 물건이 배송되는 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건을 일단 집화를 한 다음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쿠팡이 다 직접 매입을 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배송을 보낼 수가 있게 됐고, 네. 이게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이길 배송을 굉장히 기본값으로 올려놨고 배송에 대한 상향 평준화를 이제 시켜놓은 게 쿠팡의 모습이고, 그런 내용 때문에 최근에 많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배송 및 뭐 풀필먼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 초기에 네. 뭐 빨라서 좋긴 한데 그쵸.
이거 얼마나 가겠어. 그죠? 네, 적자가 계속 컸었죠. 컸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은 좀 개선이 된 건가요? 지금은 개선이 돼서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제 영업이익을 4,400억 정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 네, 그래서 사실 어려웠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맞이를 해서 다 같이 이커머스가 좀 좋았었는데 그때 쿠팡도 이제 그런 덕을 좀 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 외에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하던데요? 네, 다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과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양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상품군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인은 더 싼가 아니면 더 빨리 오는가 아니면 뭐 조금 더 편한가 요거일 텐데 근데 아무래도 배송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쿠팡이 잘하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낮출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인즉슨 조금 더 마케팅을 태우고 조금 더 비용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지금 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거의 분기별로 한 몇백억씩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모으나 봐요.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 독주에 좀 대응하려고 네. 여러 가지 전략 내세우기도 한다고 하던데 어떤 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NFA라고 해서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안에 뭐 운송업체들 뭐 그리고 또 그 배송을 해주는 스타트업 같은 그런 연합군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일반 셀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길 배송을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더 빨리 보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업체들이 최근에 드라이브 걸고 있고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화장품 쪽일 거고요. 왜냐하면 화장품 시장이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안팎으로. 근데 온라인 화장품 시장에서는 지금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는 업체가 올리브영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다른 이커머스 업체도 좀 화장품 쪽을 강화를 하기 시작해서 잘 아시는 컬리 같은 경우도 뷰티 컬리를 2022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무신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무신사 뷰티를 굉장히 좀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쿠팡도 최근에 화장품을 런칭을 또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전략을 바꿔가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이렇게 대응한다 네. 이런 거네요.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뭐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냥 똑같은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이제 특정 카테고리 집중해서 판매하는 거는 또 이게 저희가 마트 가서 옷이나 화장품을 잘 안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그림이어가지고 이제 온라인 쪽에서는 그런 카테고리를 강화하는 거는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말씀해주신 무신사가 이커머스의 신예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뭐 무신사가 이제 무지무지하게 신발 사진 많은 곳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뭐 4조 정도 매출, 그러니까 거래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의류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29cm 뭐 이런 새로운 사업 부문들을 붙이면서 뭐 여성 의류도 강화를 했고 최근에 화장품 그리고 뭐 또 생활용품 쪽으로도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빠르면은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쯤에 되면 좀 가닥이 잡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통업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예, 네. 이 무신사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이를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네. 그 정도예요? 일단은 10조 밸류를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네. 가장 마지막으로 받았던 이제 기업 가치가 한 3.5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투자 받았을 때 받았던 기업 가치가요. 근데 과거에 이제 컬리가 상장을 추진하려고 했었을 때 상장 직전에 받았던 이제 밸류가 한 4조 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했을 때에는 한 6조에서 7조 정도를 목표로 삼고서 진행을 한다라고 봤었는데 사실 무신사도 비슷한 지금 마지막 밸류인데도 한 10조를 타겟하는 거니까 좀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목표이기는 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회사가 지금 성수 워낙에 핫한 지역에 부동산도 많고 그리고 뭐 최근 보셨겠지만은 이제 성수역이 또 무신사역으로 이름을 또 이제 붙이게 되거든요. 샀군요. 영명을. 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사업 부문 그리고 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해외로도 나오고 있어서요. 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잘 되는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마련이 됐고 그리고 또 해외 매장을 내려고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무신사 스탠다드라고 어떻게 보면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인데 약간 유니클로나 자라처럼 기본 아이템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브랜드 지금 명동 매장이나 성수동 매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출 비중이 거의 60% 가까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피부로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더현대 서울 같은 그런 좀 주요 지역의 백화점 업체들, 백화점 점포에 외국인 매출 비중이 한 15% 되는데, 근데 단일 이제 로드샵 같은 게 60%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만큼 지금 해외에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기반으로 해외 이제 매장까지 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런 스토리를 좀 강조하면서 10조 목표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무신사의 기업 공개 계획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지나가다가 요즘 이제 5개 광고판이 네. 많아졌잖아요. 네. 되게 막 선명해지고 커지고 이랬는데 무신사가 이렇게 무신사 이렇게 해가지고 네. 크게 우와 되게 선명하게 돈 많은가 봐 이랬는데 쓸만했네요. 네. 쓸만큼 있군요. 자,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 있잖아요. 네. 테무, 알리 뭐 이런 업체들이 한동안 이제 우리 시장에 계속 이제 진출하고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 미국 관세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층 공세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작년에 우리나라 그 이커머스 업체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보통 MAU라고 얘기를 하는데 1등이 쿠팡이고요. 그다음에 예. 2등이 알리익스프레스였고 그리고 3위가 테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는 이미 확보가 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거 기반으로 조금 더 품목이나 그리고 또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면서 더 확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 관세 이슈가 하도 난리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알리 및 테무에게도 주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드 미니머스라는 조항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조항이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직구하실 때 이제 일정 금액 뭐 200불 언더로 이제 들여오시면은 개인 사용 물품으로 이제 처리가 돼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무관세 조항이 있는데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800불까지는 무관세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 정부가 이걸 폐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갔던 해외 직구 물량들이 좀 약간은 부담스럽게 직구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워낙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 내에 쌓여있는 재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쉽게 떨이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 막혔으니까 이제 또 가까이 있는 그리고 또 이커머스에 워낙에 또 오픈되어 있고 많이 사용하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들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약간 좀 나타났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지마켓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합작법인 같은 경우도 공정위 이번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상반기까지는 약간 뭐 보도상으로는 조용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가속화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참 중국이랑 가까워요. 그러고 보면 지리적으로 네, 많이 가까운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쿠팡, 알리, 테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탑3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탑3가 누가 될지를 좀 지켜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해외 직구가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제품군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굉장히 다이소에서 많이 사는 그런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나 뭐 잡화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관여 상품이라고 저희가 불리는 취향이 많이 들어가는 화장품이나 의류나 뭐 음식료품 이런 것들을 팔아야지 사실 객단가도 높고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충성 고객도 확보할 수 있고 그냥 가격에 좀 휘둘리지 않는 그런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품군이 중요한데 근데 아직 지금 시커머스 업체들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로 유통업의 변수가 좀 많았던 게 뭐 아시겠지만 홈플러스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커머스에서는 정육각이라는 또 초록마을 인수했던 또 이런 정육 쪽에 특화된 그런 또 이커머스 플랫폼이 또 기업 회생 신청을 했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엄청 코로나 때 화랑이었던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화랑을 타고서 좀 올라왔던 업체들이 약간 자금난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소비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백기를 드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네. 이런 합종 연행이 좀 지속이 될 것이 당분간은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계 이커머스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품질 이슈일 거고요. 네. 네, 워낙에 뭐 직접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것들이고 또 이런 것들이 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아무래도 셀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우리나라 물건을 파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품질에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냥 단순히 가격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통 분야도 K-뷰티, 뭐 K-푸드처럼 해외 실적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해외 실적에 지금 주가를 사실 움직이고 있는 게 해외 실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매출이 좀 늘어난다. 이 내용이 좀 최근에 많이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저께죠. 그래서 29일부터 이제 그 단체 관광객 무비자로 들어오게 되면서 뭐 편의점 뭐 매출이 급격히 네. 늘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올리브영 다 쓸어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최근에 소비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호텔 쪽 그리고 또 뭐 올리브영 및 그 외에 올리브영에 입점한 화장품 브랜드들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다들 좀 좋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해외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그동안에 뭐 아시겠지만 롯데 쇼핑과 이마트가 중국 이제 할인점 사업에 진출했다가 쓴맛을 보고서 다시 나온 그런 선례가 있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콘텐츠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재에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무신사가 해외 진출을 해서 이제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 뭐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를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이커머스 분야의 투자 전략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이커머스 투자라고 봤을 때 뭐 저희가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쿠팡이랑 그다음에 네이버는 사실 커머스 사업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광고가 좀 중요한 캐시카우 중에 하나고 해서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미국에 상장된 그 쿠팡이랑 카페24 같은 회사들이 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최근에 워낙에 이 소비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어서 이커머스도 그렇고 전반적인 소비재 업종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잘 되고 있는 브랜드지만 언제든 이게 뒤바뀔 수 있다. 실제로 지금 편의점에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히트 상품들의 수명 주기가 과거에는 한 22개월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4개월로 단축이 된 상황입니다. 네. 네. 진짜 빠르다. 네, 거기다가 최근 또 쇼폼이 워낙에 또 흥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또 쉽게 이제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전반적인 소비재 투자를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감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리나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